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6권 파트 1. 앞의 15권에서는 유신체제의 붕괴에 대한 여러가지 사건들을 다루었다. 16권에서는 광주항쟁을 다루고 있다. 광주항쟁 첫 번째 마당. 1979년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는 부하의 총에 목숨을 잃었다. 박정희의 죽음을 계기로 마땅히 민주화로 나아갔어야 하지만 유신 잔당의 발호로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8년이나 더 군홧발에 짓눌려야 했다. 비밀리에 열린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유신 헌법을 폐기하기로 비공식 합의를 보았으나 일부 젊은 장성들이 빠른 시일 안에 폐기하는 것에 반대해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군이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여력도 없을 뿐더러 곧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민주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군인들도 대체로는 비슷했는데 이제는 군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군 내부에서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두환 등 하나회 쪽은 그럴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 정승화나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신임 신현화 총리 이런 쪽에서는 김대중, 김종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노출됐다. 정승화는 11월 26일 언론사 사장단, 편집국장들과의 오찬에서 김대중 씨는 사상적으로 불투명하고 김영삼 씨는 무능하며 김종필 씨는 부패한 사람으로 새 시대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인이나 과도 정권 일각에서 삼김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삼김은 정치 지도자로서 대도를 걷고 대의에 따르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난국을 풀어나갈 지혜를 짜내고 서로 협력하고 합심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정치권의 핵심 사안은 새로운 최고 권력자 선출과 개헌 문제였다. 1979년 11월 5일, 10-26으로 휴지 상태였던 국회가 속개됐다.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으로 야당 의원들이 제출했던 의원직 사퇴서가 일괄 반려됐다. 이날 김영삼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3공화국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3개월 안에 개헌하고 그 후 3개월 안에 대통령을 선거로 직접 선출하자고 주장했고 김대중과 김종필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로 복귀했다. 11월 17일 김종필과 김영삼이 회담을 열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0일에 최규하가 발표한 정치 일정을 보면 유신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을 바꾸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 발표에 민주화 운동 세력은 불만이 많았다. 박정희가 죽었는데 유신 헌법을 유지하고 그 헌법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것에 반발했다. 10-26 이후 최초의 학생 시위가 서울대에서 일어났다. 11월 22일 서울대 학생들이 유신 체제 완전 철폐와 조기 개헌을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어서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이 11월 24일에 일어난다. 당시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식을 위장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모였다. YWCA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500여 명가량 모여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통대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저지하고 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위장 결혼식 모임에 계엄군이 몰려왔다. 계엄군은 닥치는 대로 참석자들을 두들겨 패면서 끌어냈다. 그러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150여 명이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시위 대열을 편성해서 스크럼을 짜고 유신 철폐, 통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그렇지만 계엄군에 의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참히 끌려갔다. 이날 계엄군에 연행된 사람이 140여 명이라고 하는데 양순직, 박종태, 백기환, 임채정 등 14명을 수경사 계엄군법회의에 넘겼고 윤보선, 함석헌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최소 67명을 즉결 심판에 넘겼다. 연행된 사람들은 고문을 당했는데 심하게 고문을 당한 김병걸 교수는 후유증으로 한동안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백기환 같은 분은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는 정신착란증, 협심증 등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12월 6일 최규하가 유신 헌법으로 통대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 7일에는 8일 0시를 기해서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8일에 김대중 연금을 해제했다. 10일에는 부총리였던 신현학을 총리로 임명했다. 그리고 6일 후인 12월 12일에 12 쿠데타가 일어난다. 광주 항쟁. 두 번째 마당. 12월 12일 오후 6시경 전두환은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대령과 육본 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대령에게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해 오라고 지시했다. 오후 6시 30분경 수경사 30경비단장실. 경비단장은 장세동이었는데 그 단장실에 1212 쿠데타의 핵심 인사들이 다 모였다.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중장, 수도군단장 차규헌 중장, 제1군단장 황영시 중장, 제9사단장 노태우 소장, 제24단장 박준병 소장, 제10수여단장 박휘도 준장, 제30수여단장 최세창 준장, 제50수여단장 장기호 준장, 제1흔한 방위사단장 백운택 준장 그리고 수경사 30경비단장 장세동 대령과 33경비단장 김진영 대령 등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이 시간에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는 총리 공관으로 갔다. 전두환은 최규하에게 내민 서류에는 고 박정희 각하 시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육군 참모총장 대장 정승화, 3군사령관 중장 이건영 및 특전사령관 정병주를 연행, 수사코자 하오니 제가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서류는 전두환, 신군부의 목표가 정승화를 조사, 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승화는 10-26 그날 궁정동에 있었지만 이건영과 정병주는 10-26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이 두 사람을 연행 대상에 끼워 넣은 것은 전두환과 신군부 측과 반란군 진압 측이 무력전에 돌입할 경우 반란군 진압 부대를 지휘할 대표적 인물이 장태환과 함께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규하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건 전두환이 직접 와서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며 정승화 연행을 제가하지 않았다. 한편 우경윤과 허삼수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참모총장 공관에 갔는데 이 두 사람은 정승화에게 10-26과 관련해 조사할 게 있으니 자기들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정승화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밖에서 M16 소총 소리가 들렸고 우경윤과 허삼수가 강제로 정승화를 끌고 가려고 했다. 이때 정승화는 밖에서 공관으로 공격하는 총격에 내부에서의 대응 사격을 중지시켰다. 그러자 쿠데타 세력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정승화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갔다. 한편 정승화와 함께 쿠데타를 진압해야 할 인물들인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 김진기, 헌병감은 전두환의 초청으로 연희동 비밀요정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총장 공관에서 총격전이 있었음을 보고받은 후에 정병주는 특전사령부로, 장태환은 수경사령부로 돌아갔다. 육군 참모총장이 잡혀갔으므로 윤석민 참모차장이 대행을 하여 육본을 경계 태세인 진돗개를 상향 조정했다. 이 시각에 최규하에게 재가를 요청하던 전두환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자 직접 국방부 장관을 찾아보겠다며 30경비단으로 가서 거기 모여있던 쿠데타의 다른 주모자들을 만나 다시 최규하를 찾아가 결재를 요구했다. 밤이 지나 새벽 5시경이 되어 최규하가 정승화 연행을 제가한다. 쿠데타를 진압해야 할 사람들 중에서 장태환, 수경사령관, 많이 동분서주하며 쿠데타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전 4시 17분경 무장 해제됐다. 12 쿠데타의 밤에 육본과 국방부 상층은 우왕좌왕하다가 어느 순간 은근슬쩍 쿠데타를 용인한 결과를 가져온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6권 파트 2 광주 항쟁 세 번째 마당. 정승화가 빨리 붙잡히지만 않았다면 12번지 12 쿠데타가 성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정승화가 그렇게 되고 윤석민 참모차장이나 노재현 국방부 장관 등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역시 쿠데타가 성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 대행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기회주의적이었고 정승화가 어이없게 잡힌 것이 12.12 쿠데타를 성공시킨 요인이었다. 12.12 쿠데타의 원인 중 하나는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들은 4년제 정규 육사 1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육사 8기, 9기, 10기 등과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났다. 그런데 11기들은 물론 전두환 등 몇 사람은 빨리 소장이 되긴 했지만 선배들이 중장 등으로 쭉 올라간 것에 비해 자신들은 빨리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12.12 쿠데타에서는 보안사에 있는 대령들과 중령들, 즉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장군 진급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수경사의 30경비단과 33경비단, 헌병 부대의 부대장을 하나회 쪽에서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12.12 쿠데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회다. 이들은 박정희,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5.16 쿠데타 후 쿠데타를 함께한 많은 이들을 제거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회로 결집되어 있었다. 12.12 쿠데타 이후 출연하게 되는 전두환, 신군부 정권, 이 권력은 하나회 권력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12.12 쿠데타와 1980년 5.17 쿠데타 이후에는 하나회 사람들이 군뿐만 아니라 정보 요직을 많이 맡게 된다. 윤필용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하나회를 키워준 건 박정희와 차지철이다. 윤필용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회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강창용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지시로 윤필용 사건을 조사했는데 수경사령관으로 군 실력자인 윤필용이 하나회 대부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하나회가 무서운 사조직이라는 것도 파악하게 된다. 육사 11기 이후에 정규 육사 장교 그룹, 그것도 주로 경상도 출신으로 구성된 장교 그룹인 이 하나회는 1979년 12.12 쿠데타가 날 때까지 육사 한 기당 5% 정도를 선발했다. 문제는 이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군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회 회원들은 수경사, 보안사, 특전사, 대통령 경호실,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 핵심에 자리 잡고 서로 편의를 봐줬다. 이들 중 일부는 고위층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한 활동비까지 받았다. 하나회 회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직급에 따라 승용장, 지휘봉 등을 받기도 했다. 강창성은 하나회가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사조직이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또 윤필용 사건과 깊은 연관이 된다고도 봤다. 그래서 이 하나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박정희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전두환 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걸 제지했다. 12.12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중에 5.17 쿠데타를 통해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는 기반을 박정희가 일찌감치 만들어 놓은 셈이다. 광주항쟁, 네 번째 마당. 12.12 쿠데타가 있던 밤 노재현과 김종환이 글라이스틴 대사,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과 함께 꽤 오랜 시간 동안 미 8군 벙커에 머물었다. 그러나 벙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약 12시간에 걸쳐 쿠데타 세력이 서울 일대를 장악할 때까지 미국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반란 진압을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1979년 12월 28일 글라이스킨 대사가 박동진 외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박 장관은 미국 측이 새 군부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자 글라이스틴도 미국 쪽도 비슷한 생각이며 새 군부 지도자들에 대해 그들은 배척하거나 경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12.12 쿠데타에 대한 일본은 상당히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선원 교수의 논문을 보면 주한 일본 대사 스노베 료조가 1979년 10월 28일 육군본부에서 허문도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수석공보관을 만났는데 허문도가 스노베 대사에게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가 열린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10월 18일은 10.26 사건에 대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박정희가 죽은 지 불과 이틀이 지난 날이었다. 신군부 세력은 스노베 대사에게 12.12 쿠데타를 사전 통보하며 일본의 협력을 구했다. 일본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집권한 후에도 여러모로 도움을 준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전두환 정권 초기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은 40억 달러를 융자해주며 전두환 정권에 힘을 실어줬다. 일본 우익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와 일본 우익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편 쿠데타를 일으켜 정승화 쪽을 제압한 쿠데타 세력은 우선 육군의 요직을 장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부 반란 세력이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하고 갓 출범한 최규하 정권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박정희의 쿠데타처럼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틀 만에 정부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방식과는 다르게 전두환과 신군부는 12.12 쿠데타에 이어 이듬해의 5.17 쿠데타를 다시 일으켰다. 두 단계 쿠데타를 일으킨 셈이다. 12.12 쿠데타가 일어날 때에는 대세가 민주화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12.12 쿠데타 세력은 이 점을 고려하여 두 단계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광주 항쟁, 다섯 번째 마당. 10.26으로 유신 정권이 종말을 고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1980년 1월 1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개헌 시기를 앞당겨 1980년 하반기까지 정권을 이양하자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2월 29일에 최규하 정부가 687명을 사면 복권시켰다. 이때 김대중도 사면 복권되었다. 2월 29일 복권을 전후해서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영삼은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 총재가 됐을 때 상임 고문으로 윤보선과 김대중을 모셨다. 그래서 당연히 김대중이 신민당에 입당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1980년 3월 6일 회동에서 김대중은 신민당에 입당하지 않았다고 발표한다. 신민당에 김대중이 들어오면 총재인 김영삼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양김 분열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길목에서 민주화를 열망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연이어 찬물을 끼얹었다. 12.12 쿠데타로 전두환과 신군부가 군을 장악한 이후에도 양김이 힘을 모아도 막기 어려웠던 상황인데 오히려 갈라섰다는 점에서 그렇다. 1987년에 양김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12번지 12 쿠데타의 주역 중 하나인 노태우의 대선 승리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신군부 세력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제일 큰 무기는 국회였다. 삼김은 국회를 통해서 신군부를 견제할 수 있었다. 신민당 입당 포기. 이건 신민당에 그대로 들어갈 경우 김영삼은 유리하고 김대중은 불리하기 때문에 김대중 쪽 기준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던 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큰 테두리에서 신군부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양김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하여 새 분리기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전두환과 신군부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K공작이라는 걸 펴고 있었다. 여기서 K는 킹을 가리킨다. 이 공작은 이상제가 입안 단계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추진했는데 한마디로 전두환 권력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조종, 통제, 회유한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제가 주된 활동을 했는데 언론사 간부들을 접촉해 현재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안 된다. 사회 언정을 위해 군부가 집권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성향의 여론이 조성되도록 회유했다. 이러한 K공작은 나중에 언론인 접촉 공작이라는 것으로 진행됐는데 전두환이 통대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K공작이 한창 진행되던 4월 14일,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됐다.
그 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전두환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자 신현악 총리는 거부했고 미국 측도 전두환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최규하가 전두환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됨으로써 전두환은 양대 정보기관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었다.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알게 된 정보로 국무회의에서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셈이다.